안녕하세요. 최시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초등 교육 합격 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강의를 시작한 지 노량진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 됐고 11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번에 계속 있었던 이제 학원 이제 떠나서 새롭게 임용닷컴에 오게 되었습니다. 임용닷컴에서 새로운 이제 강사님들 옆에 이제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스태프들도 새로운 분이시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임용시험을 통해서 임용시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고득점으로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로 되게 어려운 시기에 있고 공부를 할 때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장이 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온라인 또는 면대면을 넘어서는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또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 있는 게 이제 초등 공부이고 너무 산만해서 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합격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는 원래는 이제 일반 대학교에 다녀서 교사하고는 별로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죠. 전혀 생각이 없다가 이제 제가 일반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온 다음에 졸업할 때쯤 IMF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제 전공을 살려서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테스트 공부를 이제 하게 됐고, 그곳에서 석사까지 마쳤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냥 일반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그냥 범인으로 이제 살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매번 어른들을 상대하고 어른들하고 이제 민원인들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연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실증이 좀 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인생에서 이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이 딱 채워지고 나왔을 때 제가 제 아내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학원 강사였는데 수능 시험을 다시 봐서 교대에 가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꿈을 알려와가지고 제 아내가 나중에 교사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면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놀고 있으면, 저는 회사 다닐 때 회사는 방학이 없으니까 그래봤자 휴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제 아내는 이제 1년에 2번 한 달씩 그 휴가를 보내면서 방학 동안에 이제 집에 있는데 저만 그 일 나가면 되게 배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 다시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같이 공부하자라고 해서 같이 수능을 이제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친 다음에 저는 이제 교원대를 합격을 했고 제 아내는 청주교대를 합격해서 제 아내는 이제 학교에 다니다가 임신도 하고 얘가 이제 셋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졸업을 해서 2010년에 교사가 됐고, 저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해서 2009년에 충북 초등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석으로. 그래서 교사를 할 뻔했는데 저희 이제 그 교원대는 특수하게 중등도 같이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격증이 2개가 나오거든요. 초등 임용 시험을 볼 수 있는 초등교사 자격증하고 중등을 볼 수 있는 중등교사 자격증이 나와서 저는 이제 2009년에 2군데를 다 시험 봤죠. 초등은 충북에서 시험을 봤고, 다음에 영어 전공 영어로서는 이제 서울에 시험 봐서 초등은 수석을 하고 이제 서울은 그냥 합격을 하고,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저희 원래 이제 근거지가 이제 서울, 이제 인천, 경기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아내의 조언을 받아서 중등 선생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원래 입학했던 거는 교원대 초등교육과였기 때문에 제 이제 뿌리는 초등교육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중학교 교사로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초등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초등 교육으로 2011년 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올해가 만 10년 딱 된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2009년에 시험 봤을 때는 3차까지 있었고 1차에 객관식, 2차에 논술형, 3차에 심층 면접 및 그다음에 수업 시련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거쳐오고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임용 시험의 그 패턴이 바뀌게 된 그 해를 다 지나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짰는데 이번에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죠. 저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우리 시험 공부를 조금 더 패턴을 바꿔가면서 합격에 더 근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그런 이제 노하우 자료들을 총동원하고 그다음에 새로워진 이 학원 환경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합격의 길을 제시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합격 설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교사, 초등교사는 되지 않았지만 합격한 먼저 이제 교사였으니까 대한민국의 공립학교 교사로서 선배 교사의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임용시험 봤던 2009년에 임용시험을 봤던 선배로서 이제 강사로서뿐만 아니라 선배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수험생 기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야 되는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공부를 망팡 안 하다가 이제 맨 끝에 이제 4학년 때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또는 도지역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2학기부터만 공부해도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1학년 때, 즉 05학번, 05년도에는 대부분의 시도가 다 미달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전날 술 먹고 시험 봤는데 합격했다는 그런 선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 09년도에는 이제 충북이 현재와 비슷하게 뭐 1.78대 1 그런 비율이었는데 다른 데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 예를 들어 중등 막 30대 1, 40대 1이니까 우리들이 막 2대 1, 뭐 3대 1 이 정도 하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등과는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교대로서 선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2대 1만 되는 것이 특수 목적 대학교인 교대에는 별로 적절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되게 괴로운 것은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교육학을 같이 공부하고 다음에 논술도 공부하고 해야 됐지만 지금은 이제 교육학이 없고 교직 논술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직 논술에 대한 공부 비중하고 먼저 교육 과정의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잘 못 쓰는 이과 출신의 선생님들은 교직 논술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되게 이제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1차를 지나서 2차에서 영어 면접하고 영어 수업 시간은 어떡하지? 라고 머릿속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교직 논술은 이제 배점이 20점, 다음에 2차에서 영어 면접과 영어 수업 시간은 많아봤자 뭐 15점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교직 논술 교육 과정을 공부할 때 배점 기준으로 우리가 배점이 2대 8이니까 2대 8로 2차도 1대 9니까 1대 9로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뭐 2차를 하기 위해서 2차에 뭐 영어 면접이 있으니까 뭐 영어 화상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필요 없고요. 2차도 제가 이 학원에 있는 이제 윤승현 선생님, 그다음에 심층 면접뿐만 아니라 제가 영어로 된 수업 시간이나 영어 심층 면접 또는 수업 시간, 일반 수업 시간에 대해서 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천천히 1차 끝나고 준비하셔도 뭐 별 문제는 없다. 근데 지금은 1차를 위해서 교직 논술을 공부하는데 교직 논술도 여기 학원에 이제 윤세윤 선생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따라오고 2대 8 정도의 그 비율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모두 14개의 과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목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되게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초등교육을 공부했을 때 초등교육이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고 기초적인 교육일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중등은 교과로 나눠져서 교과마다 지식의 구조의 틀이 따로 있지만 초등은 과목별로도 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초등교육의 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과목별로 공부를 할 때 과목의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목 간에 연계되어서 초등교육만의 특성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과목별 공부할 때에도 이렇게
이렇게 국어부터 맨 끝에 영어까지 각 특성별로 제시해놓고 있지만 이 특성에 머무르지 않고 국어와 영어의 연계점, 그다음에 수학과 과학의 연계점, 또는 수학과 음악의 연계성이 되는 것들, 또는 예체능 과목에서 음미체가 연계되는 부분들을 건드려 드릴 것입니다. 각각의 과목별 특성은 이미 선배들로부터 다 입수한 자료라든지 또는 들은 풍월로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된다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할 영역은 무엇이냐면 각 과목별로 특이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에 이 각 과목별의 특이점 중에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추출해서 그 공통적인 부분들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공부함으로써 이 모든 과목을 개별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어를 공부했던 사람은 수학의 문외한이고 그다음에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은 미술의 문외한인 그런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원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공부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과목별 공부 방법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 선배들도 알고 있는 이런 영역들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연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더 축소돼서 여러분에게 제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과는 교육과정 도 중요하지만 지도서 강론의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1, 2월에는 이론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3월부터 7월까지는 강론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국어과는 3월부터 7월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문제는 서로 교육과정에 물어보는 내용이 어떻게 지도서 강론에서 수업 상황에서 펼쳐질지 연계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할 때는 그 지식을 개별적으로, 과목별 지식을 개별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계하고 갖다 붙이고 유사성을 찾고 유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연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특히 국어과는 강론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지도서 참고자료에 소개된 문학과 문법에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계열성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 수학교육과도 계시겠지만 계열성이라고 하는 건 영역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분모 분수의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분모 분수의 덧셈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분과 통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념이 어떤 개념의 선행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번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각도와 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도형 영역이 위계성을 이루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려면 우리가 지도서를 강론을 공부할 때 지도서에 있는 학년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학은 이 영역별 위계성을 위해서 저희가 수학의 영역을 5가지로 교육과정에 게시했으니까 그 내용을 더 세분화해서 주제별로 계열성 있게 지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와 연산이랄지 또는 도형 영역을 섞어서 지도서를 만드는데, 그것을 다 털어서 영역별로 공부하게 되면 이 파노라마처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이제 잘 전이가 될 것이다, 숙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사회와 과학은 되게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데 둘 다 내용 교과이다 보니까 수업 모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번에도 사회과 과학과는 수업 모형이 바탕이 돼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 문과 출신의 학생들은 사회 과목을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하고 이과 출신은 과학을 좀 더 수월하게 생각하는데, 따라서 교대에는 문과 출신이 훨씬 더 많죠. 과학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과학이고 이번 시험에서도 가장 깊숙하게 들어간 부분이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어떻게 뽀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아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없애야지 학생의 오개념도 극복시킬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도지역을 합격할 때는 어려운 과목을 피해가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서울이랄지 또는 광역시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면 과학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한 강론까지 다 공부하게 될지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처럼
보시다시피 지도서 총론의 지엽적인 이론부터 강론의 실험 도구 순서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과 마찬가지로 수업 모형 또는 이 내용 교과다 보니까 5개념, 사회에서도 5개념이 중요한데 과학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5개념을 깨는 작업이 바로 과학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총창통은 기본만 하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도덕은 이론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전에는 또 수업 모형이 약간 등한시되다가 이번에 수업 모형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 토론 모형.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도덕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과 체육 미술 음악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실과 체육 음악 미술은 죄송합니다. 실과 체육 음악 미술은 예체능이라는 점에서는 되게 비슷하죠. 따라서 1, 2월에 배우는 그런 교육과정의 내용보다는 강론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다시피 우리는 구체적 조작을 되게 강조하는 초등과잖아요. 따라서 체육은 몸으로 해가면서, 그다음에 실과는 진짜 뜨개질을 해가면서 배우는 것이 되게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실과, 체육, 음악, 미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에는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제가 직접적인 동영상이 있거든요. 배드민턴도 직접 치고, 다음에 뭐 씨름도 직접 보여드리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5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깰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다. 다음에 영어는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래 티칭 잉글리시에서 세컨 랭귀지 이제 미국에서 석사를 했고 중등 영어 합격하고 있고 현재도 이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영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것보다도 영어를 다 공부하지 않고도 맞을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국어의 스키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영어 과목은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는 기입형, 영어로 쓰는 것도 제가 이제 영어학 원서에서 발췌한 아주 소량의 그 발췌 목록 그 원전을 같이 보면서 해석하는 방향으로 1, 2월에 공부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다 해결이 된다. 그것만 아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초등 아시다시피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애들을 다룰 때 반복보다는 체험 또는 경험, 그다음에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어차피 시험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면 반복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반복은 왜 하는 겁니까? 암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암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초등교육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휘발성이 상당히 강하다. 외웠는데 밥 먹고 돌아서면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체득이 됩니다. 체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4년 동안 내가 교대에서 쌓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형 지능이 이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는 내가 백지 상태에서 뭔가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수업 자료를 보고 머릿속을 돌리다 보면 시험에서 답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제가 이제 13수에서 교대에 들어가는 스타일이었으니까 되게 나이가 많은 아저씨였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하고 암기 능력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너무 이제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랑 동기였던 이제 13수 한 13살 차이 나는 띠동갑 애들 이제 하고 막 암기 테스트를 하면 나이든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초등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반복을 하게 되면 암기는 못하지만 체득을 하게 되죠. 인터널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시험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되겠지 하면 안 되고 공부할 때부터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 2월에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을 3, 7월에 지도서 강론을 볼 때 이게 1, 2월에 배웠던 것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슷한 수업 상황이 제시되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명확히는 암기하지 못하지만 빠삭하게 암기하지는 못하지만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때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밑에도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노하우를 언급하면 우리가 이제 초등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이 모든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가 될 우리한테도 모든 별 학습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방향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 같이 상의하고 또는 공부했던 내용을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나누다 보면 공부하는 부분에서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서로 자기의 생각이 명료화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수험생이었던 선배로서 같이 의사소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또는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여러분들의 이제 중간 수준에 맞추어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문점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카톡이라든지 또는 카페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의문점들이 해결되면서, 또한 그렇게 이제 발품을 팔아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체득한 내용은 따로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암기가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러한 과목적인 특성을 가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시기별로 1, 2월에는 처음부터 드립다 강론을 팔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맥을 짚으면서 그 맥 가운데서 과목별 공통성을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과목별 공통성을 찾게 되면 공통성의 바탕 아래 과목별 특징이 더 잘 드러나게 되면서 그 과목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고 따라서 시험에 나올 부분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스키마를 가지고 3, 7월에는 세부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제 얼기설기 철근이 붙어 있는데 철근만 가지고는 녹슬죠. 그 안에 시멘트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초등교육이라는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틀을 마련하고 3, 7월에는 대충 채워넣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 9월이 되면 기출문제를 볼 이제 인사이트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출력 연습을 좀 하다가 10월에 11월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시간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다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중에 작년하고 제가 특별히 바뀌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제가 적중했던 것은 이미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초등 임용시험 가이드라인 책자에 있으니까 그거 살펴보시면서 적중됐던 내용, 모의고사에서 맞췄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이 오버했다라고 하는 시험 문제, 저도 예상하기에 좀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던 문제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음악 문제입니다. 음악 문제, 국악이 상당히 어려운데 음악은 5점 배점 중에 1점은 교육과정이 나오고 2점은 국악, 2점은 서양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악기 배치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알 수 있고 세필이 선율을 보면서 이게 어떤 악곡의 특징인지 쫙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1번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으로 서양악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나 국악을 전공하는 교수님이나 둘 다 이견이 없을 수 있도록 1점짜리가 음악 요소와 개념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과정의 문제죠. 근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음, 구성음, 다음에 슈베르트, 피아노, 오중주, 송호의 악기 편성을 쓰시오 하는 것은 서양악을 전공한 교수님이 출제를 하신 것이고, 밑에 악곡의 이름을 쓰고 장단의 이름을 쓰라는 것은 국악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2점을 낸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3번에 1번 악곡의 이름 말고 2번 장단 이름을 쓰는 것과 2번에 고정도법 개 이름까지는 그래도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이 송호의 악기 편성, 이게 정말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맞추고 공부를 한 사람이면 2번에 1번과 3번에 1번은 맞췄는데,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도 2번에 2번과 3번에 2번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피아노 5중주라고 하면 피아노와 바이올린 1, 2, 그다음에 비올라, 첼로가 보통의 피아노 5중주인데
슈베르트의 송어는 저음을 생각해서 제2 바이올린을 없애고 콘트라베이스를 밑에 깔았거든요. 그래서 이 악곡의 그냥 특징이에요. 오중주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라 이 악곡 자체, 그리고 그렇게 피아노 오중주를 쓰는 악곡이 슈베르트의 송어 빼놓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엽적인데 지엽적인데서 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고요. 다음에 밑에 이 장단의 이름도 보통 우리는 기본적인 장단 있지 않습니까? 굿거리, 다음에 중중모리, 뭐 중모리, 세마치, 다음에 잦은모리. 그런데 감상곡의 장단은 예전에 언모리가 한 2010년 정도에 나왔고 요번에 타령 장단이었는데 진짜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나머지 이 악곡의 이름은 천년만세, 뭐 청성곡, 그다음에 영산회상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사람이면 맞출 수 있는데 이 장단 이름까지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도서, 검정 지도서 차에 있는 음악에서 이제 하나의 지도서에 나오더라도 그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다 따져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특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다른 검정 지도서에는 어떻게 다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일이 꼼꼼하게 봤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다. 그 다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과학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과학 7번 문제였는데요. 가는 물의 3가지 상태를 알아볼까요? 수업에 대해 강의나 연모, 식물 수업에 대해서 예비교사와 지도교사 나눈 대화의 일부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가의 기억과 나의 디귿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과학과 수업 전략을 쓰는데, 이 문제가 이제 왜 어려웠냐면 과학과 수업 모형은 지도서에 나와요. 그리고 과학과 수업 방법도 지도서 총론에 나옵니다. 부록에. 그런데 과학과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서 총론이나 지도서 부록에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중등 과학 교육론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어가지고 우리가 약간 등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어네알러지라고 비유 전략인데, 어네알러지를 수학에서는 유추라고 얘기하는데 과학과에서는 비유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의 기억, 물의 3가지 상태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학생들의 상의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물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물 분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되게 비유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학과 수업 전략이 무엇인지 명칭만 알았다면 그나마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지도서 총론에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 문제였고, 그 다음 둘 사이의 차이점인 비공유 속성. 차이점을 대라고 하면 또 쉬웠는데 비공유 속성이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제시하니까 비공유 속성이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이 있나? 별것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차이점을 쓰면 되는 것인데, 즉 물 분자와 여기에 비유로 든 학생 한 명 한 명의 차이점. 물 분자는 상태 변화를 어떻게 한다? 열과 압력에 따라서 한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 의지대로 분자가 움직이잖아요.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또는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거를 쓰면 되는 것이었는데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되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서 총론 넘어서는 교과 교육론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번은 맞출 수 있었는데 3번 같은 경우에 나의 비읍에 들어갈 용어, 나의 비읍에 들어갈 용어가 무엇이냐면 이산화탄소는 어떤 분자이므로 물에 잘 녹지 않느냐. 이것은 나중에 교과 교육론이 아니라 교과 내용학에서 극성은 극성끼리, 극성이 아닌 것은 극성이 아닌 것끼리 끼리끼리 묶인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극성은 극성끼리 이제 옮기는 만나는 것이라서 이산화탄소가 무극성 분자임을 얘기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도서에는 이산화탄소가 무극성임을 제대로 언급하진 않고 산소 분자가 무극성이라고는 얘기해서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예전 시험 문제에서 이산화탄소가 무극성이라는 것을 이제 예전 시험 문제가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육 과정에서 더 많은 교과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축소한 것이 개정 교육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이전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정리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교육 과정에 있는 지도서와 내용만 공부해서는 밑에 문제를 맞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과학 문제 이거요.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를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고 해서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 그래서 정답이 이제 2번, 3번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남중고도는 90도 빼기 위도 플러스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 C 지역의 위도 값을 구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저쪽 지역에 이제 남중고도를 아니까 위도를 반대로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얘도 현재 교육과정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나왔느냐? 이 내용은 이전 교육과정, 즉 2009 교육과정이나 2007 교육과정의 지도서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에까지는 시험이 약간 쉽게 나왔는데 올해부터 약간 변별을 둬서 내용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현재 나온 것 중에 일부 내용 교과, 즉 음악 같은 경우는 일부 지도서에만 실린 감상곡을 시시콜콜하게 물어보는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뤘던 어려운 과학 강론 내용이라든지 또는 지도서 범위를 벗어나는 교과 교육론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대비해서 어떻게 풀어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 교육과정 강의입니다. 일단은 앞에서 나왔던 어려운 문제 말고 도지역을 이제 응시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 커리큘럼만 따라가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 문제를 적중했고 수업 시간에 다 다른 것들 것이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음악의 어려운 문제 한 2문제 정도, 과학의 어려운 문제 해가지고 한 10점 정도를 제거하고 70점 정도는 이 커리큘럼으로 다 해소가 됩니다. 1, 2월에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3월부터 6월 또는 7월 정도까지 제가 지도서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린 컴팩트한 교재를 가지고 서머리를 만들었는데, 그 서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지도서 따로 필요 없이 서머리만 가지고 지도서의 총론과 강론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7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기출 분석을 하게 되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제가 이제 7년 정도, 8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분석해서 시험 제가 어떻게 나올지 경향성을 알려드리면 그 이후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대부분이 통과를 하고 2차 시험에서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65점에서 70점 정도의 기본적인 점수가 나가는 겁니다. 이것 이후에 제가 올해 시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어려운 과목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서 과학과 음악이 이번에 가장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실험마다 제가 이제 짤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학년별로 제시된 가장 어려운 실험들을, 실험 도구뿐만 아니라 실험 방법들을 소개하고,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등이라든지 또는 초등 교대 교수님들이 작성하신 교과 교육론 교재를 통해서 지도서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 중등 기출에서도 과학과에서 기출됐던 내용으로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을 이것 이외에 이제 기본적인 컴팩트한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 이외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제제곡별로, 감상곡별로, 감상곡을 실제로 수업 중에 다 듣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도서별, 여기서 강론 내용에서는 음악을 이제 7개 지도서에서 다 나온 내용, 5개 이상 지도서에 다 나온 내용, 3개 이상 지도서에 나온 내용, 그런 공통적인 부분만 다루어 드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나머지 한 3점에서 4점 정도는 5점 만점 중에 음악 다 맞출 수 있는데, 나머지 어려운 1, 2점을 맞추기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한 지도서에 나온 것이라도 감상곡을 같이 들려드리고 중요한 점을 포인트로 알려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광역시 지역을 이제 희망하시는 분이나 수도권을 희망하시는 분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학원 강의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지역을 하는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까지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전체적인 틀을 잡고 강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다음에 고득점을 해야 되는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트랙을 통해서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도,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 다음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 정도 범위까지는 나오겠다고 예상되는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알려드리는 이제 전화번호를 통해서 카톡으로 연결을 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카페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서,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업에서도 알차게 수업을 해서 여러분이 쏙쏙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카톡이라든지 또는 카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이제 수험생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들, 또는 정말 고득점으로 합격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들까지 만족시키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까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런 커리큘럼으로 나가게 되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올해 아주 이제 효율적이고 효과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실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바로 교사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후에 이제 연결되는 수업을 통해서 연결하거나 또는 카톡,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결할 때 서슴지 마시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들 또는 제가 겪었던 학교 생활들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